워낙 유명하시지만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년에 이제 네. 퇴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한 6년 동안 다닌 공기업을 퇴사를 하고 현재는 바람직한 절약의 가치를 전하는 절약왕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아유, 제가 영광입니다. 이게 책이 네, 이 뒤에 보니까 지금 뭐 자기소개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나는 체계적인 공부 없이 5년 만에 영원에서 20억을 달성해 월급 독립을 했지만 이 책을 읽은 당신은 더 빨리 월급에서 독립할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잘 다니시던 그 공기업 6년 만에 퇴사를 하신 거죠? 네. 네. 그래서 너무 이제 궁금한데 공기업 다니실 때 급여가 175만 원이셨다고. 이건 첫 월급이요. 첫 월급이. 네. 그러면 혹시 얼마까지 좀 인상되었는지. 제가 퇴사할 때 마지막으로 보면 음. 실수령액이 한 얼마? 240만 원 정도? 예. 야. 거기에 이제 음. 인센티브 같은 건 빼고요. 예. 한 달에 받는 게. 그 정도셨고. 네. 그 다음에 그 어렸을 때 좀 가정 형편이 네. 막 부유하거나 막 그러진 않으셨다고. 이게 어렸을 때 한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이제 아버지가 직장 생활하고 나름 좀 연봉이 높았어요. 이제 증권회사 다니시다 보니까 연봉이 높았다가 이제 좀 일이 좀 잘못돼가지고 중학교 2학년, 1학년인가 2학년 때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자가였는데 이제 금매로 팔고 이제 월세집으로 이사 가고 이제 집에는 좀 빨간 딱지라고 하죠. 그런 것도 많이 붙고 그렇게 좀 힘들게 살았어요. 거의 대학생, 사회초년생 때까지. 아, 그러셨어요? 예. 그게 되게 성인이 될 때까지도 예. 있었군요. 그러니까 책에 그런 내용을 또 이렇게 서술해 주셨고. 그런데 그런 이제 소위 이제 이런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흑수저가 예. 5년 만에 20억 자산이 된 거잖아요. 네네. 이게 가능한가요? 그 비결이 궁금해요. 이게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저도 어. 처음에는 네. 당연히 불가능했죠. 왜냐면 어렸을 때는 이게 가난하다는 게 단순히 돈이 없고 내가 선택권이 없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자존감까지 바닥으로 떨어지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난했으면 좀 결핍으로 나는 나중에 좀 부자가 될 거야 또는 경제역자를 이룰 거야 라는 게 그렇게 갔으면 좋은데 그 당시에는 그게 안 되었고 나는 우리 집은 이렇게 힘든데 나는 잘 먹고 잘 살기 힘들어. 난 내 집 마련하기 힘들어.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때 당시에는 아예 나는 뭐 20억 그런 건 전혀 생각도 못 했거든요. 절약왕 TV시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 낭비벽이 심했던 사회초년생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낭비벽도 심하셨는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네. 거의 제가 대학생 때 또 사회초년생 1, 2년차 때까지만 해도 낭비병이 좀 심했어요. 네. 이제 대학생 때 같은 경우 한 달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한 100만 원 정도 벌면 별로 특별한 데 쓰지도 않았는데 그냥 20일 정도 되면 거의 통장 잔고가 바닥이 나고 모아놓은 돈이 당연히 없을 정도로 좀 낭비벽이 심했는데 이제 이게 결혼을 하고 그때부터가 좀 컸고요. 그 전에도 이제 종잣돈을 모았으니까 어머님이 항상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이제 집이 힘들었으니까 이제 결혼을 해도 보태줄 형편이 안 된다. 그러니까 네가 좀 지금부터라도 돈 모으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게 거의 도돌이표처럼 맨날 월급날 되면 잔소리를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계산기를 두드려 봤죠. 이 말이 사실인지. 왜냐면 그때 당시에 한 175만 원 월급이었는데 거의 제가 어렸을 때는 4인 가족이 한 그 정도 수준으로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딱 비교가 딱 되는 게 나 혼자 벌어서 175만 원이면 나중에 결혼하면 와이프도 있게 되면 그래도 한 350은 되지 않을까. 예전에 나는 200만 원에서 4명이서 살았는데 지금 2명이서 350만 원이면 충분히 잘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현실로 다가가니까 그게 아닌 거죠. 계산기를 두드려 본 거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뭐 주택 이런 것까지 생각해보고. 네. 실제로 내가 생활비가 얼마나 드는지. 근데 지금의 생활력으로는 결혼을 해도 잘 먹고 잘 살기 힘들겠다. 그게 가장 컸어요. 그래서 종잣돈을 모으고 결혼하고 나서도 그때도 제가 와이프한테 그때도 와이프한테 한 말이 있는데 이제 결혼하기 전에 그래도 와이프도 좀 안정적인 직장을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우리 둘이 벌면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잘 먹고 잘 살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때 또 다시 한번 계산기를 두드려 봤죠. 그런데 계산해보니까
안정적인 직장도 결국 좀 박봉이고 그런 것도 하고 도중에 뭐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뭐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걸 따져보니까 제 기준에는 이렇게 비유를 하자면 국내산 삼겹살이라도 먹으면서 살 것 같았는데 계속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좀 자본주의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하면 국내산 삼겹살이 아니라 헝가리산 삼겹살을 먹고 있는 게 그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공기업이 안정적이기는 하지만 네, 맞아요. 아무래도 그 다니시던 공기업의 그 상한 연봉이 그렇게 높지는 않으니까 생각보다 이게 또 현실에 이게 경험하면은 또 눈이 더 이렇게 보이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느끼셨던 거군요. 그러면은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이제 돈을 모으고 돈을 벌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강해지신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되시고 절약을 막 하시는 건가요? 예, 절약은 사실은 사회초년생 때 한 2, 3년 차 때부터 절약을 했고요. 그 뒤부터는 이제 좀 재테크에 대해서 눈을 떴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흔히 표현하는 경제자유의 계산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소비를 줄이고 소득을 높이고 그리고 투자로 마무리로 종잣돈을 모은 걸로 성공 투자를 해서 돈을 모아야 된다. 그게 흔히 말하는 경제자유 계산식이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그냥 소비를 줄이는 것밖에 몰랐거든요. 근데 결혼을 하고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소득이 정해져 있잖아요. 월급 올라봤자 연봉이 한 1년에 한 3%, 그 정도밖에 못 올라갔는데 그래서 소득을 높이는 방법도 생각해서 유튜브도 이제 그때 2019년부터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유튜브도 하면서 또 재테크에 대해서도 관심이 가져지고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결혼 전에는 소비를 줄이는 것밖에 몰랐어요. 단순 무식하게 그거밖에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조금 뭐 175만 원, 240만 원 그 돈이 없더라도 괜찮다고 하니까 퇴사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재테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제가 재테크를 한 게 일단은 내 집 마련을 먼저 했어요. 청약이 당첨이 되었어요. 이제 2019년 봄에 내 집 마련으로 청약이 당첨이 되었고 나름대로 저만이 준비를 했거든요. 결혼하기 전부터 준비를 해서 좀 전략을 짜가지고 청약이 당첨되었고 이제 청약 당첨되면서 몸테크를 했죠. 흔히 말하는 행복주택에서 몸테크를 하면서 최대한 소비를 줄이고 종잣돈을 더 모아보자. 그래 투자할 돈을 더 모아보자. 라고 해서 그렇게 모으면서 그게 한 집이 지어진 때까지 입주하는데 한 2년 2년 반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행복주택에서 계속 거주를 하려면 다른 데 주택을 구입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해야겠다고 했을 때는 또 취등록세 중과 문제법 8%, 이주택부담 8% 그런 것도 걸려 있어서 그 당시 생각했던 게 코로나가 터지고 주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미국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때는 이제 코로나로 인한 영향이 다 회복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 주식 ETF에 좀 종잣돈 가지고 있던 한 3천만 원, 4천만 원을 적립식 투자로 사 나갔습니다. 이제 그것도 운이 좋게 책을 썼을 때는 수익률 30%라고 했는데 작년 연말 기준이었으니까 근데 최근에는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1월에 또 그런 게 있었으니까. 경기도 수도권이고 지역까지 말씀. 경기도 수도권 정도. 수도권인데 서울 옆이에요 바로. 그래서 거의 국번도 공이 쓰거든요. 네? 그 전화번호도 공이 써요. 네. 어딘지 알 것 같아요. 그럼 뭐 거의 다 밝힌 건데 그러면은 그 청약 그거 어렵지 않아요? 어려운데 전략 좀 알려주세요. 전략을 알려드리면 이게 단계별로 알려드릴까요? 일단은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게 청약에 관심이 있으면 제가 어제도 유튜브에 업로드를 올렸는데 보통 청약이라고 하면 보통 주변 사람들이 청약된 사람들이 은근히 보이거든요. 그러면 사람들 생각에는 나도 청약 당첨될 가능성이 높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크게 많이 알아보지를 않으시는 분들이 많고 좀 소위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해서 나도 언젠가는 청약 되겠지 라고 하는 분들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한번 결혼하기 전부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을 해봐야겠다 라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공부를 시작을 했고 와이프랑도 데이트를 이제 모델하우스에서도 했었거든요. 근데 모델하우스가 좋은 게 뭐냐면 모델하우스 가보셨어요? 네, 가봤죠. 가면
되게 잘 돼 있잖아요. 사은품 주고. 예, 전시장 주고 가면 공짜 커피 주고 공짜 기념품 주고 네. 또 공짜 전시관이잖아요. 또 어. 되게 잘해주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재미도 있었고 와이프랑 예, 결혼 전부터 모델하우스 다니면서 데이트를 했었고요. 이게 첫 번째 단계, 내가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을 해야겠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인데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 지역을 정해야 돼요. 내가 어느 지역에 청약을 받을 것인지 이게 핵심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서울에 살고 있는데 서울에 청약을 받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혼부부로 설명을 드릴게요. 신혼부부인데 그렇다면 솔직히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서울은 아시다시피 공급도 거의 없고 경쟁자도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거주할 수 있는 곳에 거주할 수 있는 곳에 어디 지역에 청약을 받아야 될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당시에 그쪽이 제가 거주하고 있던 곳이 소도시였어요. 이제 개발되기 직전이라서 소도시였고 따라서 신혼부부들이 관심도 없었죠. 왜냐하면 지하철도 들어오기 전이었고 야. 그때 가면 다 공사장이고 논밭밖에 없었거든요. 야, 거기 들어간 거예요? 아, 거기서 거주를 하고 있었고 그 지역에서 예, 거주를 한 거예요? 와. 딱 생각을 한 거죠. 신혼부부들이 관심이 없겠다. 그리고 최근에 와. 당첨된 컷라인을 보니까 어. 경쟁률도 엄청 낮은 거예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인데 뭐 2대1, 3대1 그러거든요. 그때는 그랬군요. 예,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엄청 세죠. 아. 지금 제가 거주한 지역도 많이 발전도 하고 그럼요. 예. 뭐 수도권은 다 올랐죠. 예. 엄청 올랐죠. 지금은 세서 그걸 한번 따져보니까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주변에서 그래도 이게 첫 번째 집을 마련하려고 하고 그럼 거액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런 생각조차도 우선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되게 두려울 것 같고 네. 그런데 그런 결정이 아무리 공부를 하고 해도 쉽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혹시 뭐 또 주변에 좀 청약을 과감하게 넣고 그런 지역을 해서 좀 거주해야 되고 이런 게 좀 있으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청약은 아니고 2015년 당시에 아파트 선착순 걸로 해서 그때는 왜냐면 다 집 사지 마라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였으니까 선착순 됐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오른 걸 제가 직접 체험을 한 거죠. 아, 그렇구나. 예, 그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까지 이제 전략을 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흥미로운 게 이게 공부를 한다고 해서 그 사회 초년생 그리고 대학 그때까지만 해도 낭비벽이 심했는데 이게 이렇게 변화가 되고 바로 또 이렇게 실천으로 옮기기가 이 기간이 제가 볼 때 되게 길지 않은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2015년에 그런 경험도 있으시고 또 그렇게까지 전략을 짜서 실천까지 빨리 올리셨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 딱 이제 청약이 되고 나서 그때 또 바로 이렇게 집값이 오르진 않지 않았나요? 그때가 2019년이 음. 전문가들이 좀 많이 떨어진다고 이야기도 했던 시기거든요. 이제 떨어질 때 됐다. 10년 주기설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래서 주변에 실제 부모님이나 야. 지인분들이 제가 청약한다고 하니까 왜냐면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됐거든요. 그때만 해도 종잣돈이 한 1억 그 정도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반대를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난 내 집 마련은 있어야겠고 그리고 제가 받는 지역은 오를 거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야. 왜냐면 거기가 지역이 서울 코앞이니까. 예, 코앞이니까 괜찮기도 하고 주변 지역을 따져보면 알잖아요, 시세를. 근데 분양가 상한제 걸려 있으니까 최소한 한 2, 3억은 남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과감하게 청약을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신혼집을 결정하기 전에 10평짜리에서 몸테크를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피스텔에서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행복주택을 기다린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양가 부모님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행복주택이 못 들어가면 그냥 아파트 구축에서 시작해라. 그때 당시에 전세가 2억인가 그랬거든요. 알아봤던 데가. 근데 저는 좀 믿음이 있었거든요. 행복주택에 언젠간 들어갈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지하철역이 개통이 된다고 하는데 지하철역이 항상 지연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LH에 전해서 물어봤거든요. 와. 언제쯤 예비번호가 빠질까요? 하는데 그분들도 모르죠. 확답을 못하죠. 왜냐면 나중에 민원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물어봐서 근데 그 정보는 알아냈어요. 지금 지하철이 개통이 지연돼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나오고 있다. 딱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한 3, 4개월 정도 오피스텔에 살면 들어갈 수 있겠구나 계산을 해서 스텝 6에서 저는 10평짜리 오피스텔에서 이제 와이프랑 신혼을 시작하면서 최초의 몸테크죠. 행복주택 이전에 최초의 몸테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신혼특공으로 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은 또 그때랑 또 이제 대외적인 상황은 많이 달라졌으니까 어려울 것 같긴 한데 핵심은 그거 같아요. 이걸 그대로 적용한다 이런 게 아니라
알아보고 또 몸테크도 해보고 뭔가 희생도 좀 할 것도 있고 장단점을 잘 따져봐서 계속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맞아요.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포인트를 제대로 찍으셨네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가 했던 몸테크는 지금 통용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주택 공급 규칙인가 해가지고 이게 바뀐 게 뭐냐면 예전에는 행복주택에 거주할 때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있어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무주택자로 인정을 해줘도. 근데 2020년인가? 그때부터 바뀌어가지고 분양에 당첨되면 나가야 돼요. 행복주택에서. 그래서 지금은 통용되지 않는 방법인데 저는 통용이 됐었고 웅달님 말씀대로 이걸 좀 원칙을 생각하면서 하시면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때 이제 이걸 청약을 통해서 이제 아파트를 새 아파트를 2년 한 반 뭐 3년 요거 후에 이제 들어가게 되신 거고. 네. 그다음에 이게 또 이제 한번 확 자산 상승의 그 바람이 불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자산이 또 한번 점프를 하신 거고. 네. 아 그렇군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나머지는 부동산 투자를 해서 자산을 더 쌓았습니다. 투자를 하셨어요? 네. 그것도 좀 얘기해 줄 수 있으세요? 책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왜냐면 책 집필하는 과정에서 쌓은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시지가 1억 이하짜리 아파트를 매수를 했거든요. 그거 하셨어요? 네, 며칠을 해서 그렇게 했고 근데 지금도 이제 뭐 언론에서는 뭐 하락장이 오고 있다 그렇게 얘기도 하고 좀 거래가 안 되는 건 사실인데 제가 샀을 때랑 비교해 보면 실거래가가 좀 올랐거나 아니면 호가는 오른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런 거는 그 공시지가 1억 이런 건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거는 이제 매수를 하면 안 파는 건가요? 아니면 오르면 바로 파는 건가요? 이거를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보통 공시지가 1억 이하가 매물이 인기가 많은 이유가 뭐냐면 취등록세가 중과가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없죠.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1%예요. 아무리 많이 사도 1%거든요. 그게 가장 큰 메리트가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바로 판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이제 법인 사업자분들이 법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많이 하죠. 단기로 그런 용도로 쓰려고 많이 하시는데 저는 장기 투자가 원칙이라 가지고 최소 2년 이상 가지고 있는 거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파는 걸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단기간에 팔 때는 세금이나 이런 거는 일반과세로 다 내는 거죠? 예. 그건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면은 그걸 산 다음에 전세를 주는 건가요? 네, 전세를 줍니다. 그렇게 해서 똑같은 거군요. 그 원리는. 네, 원리는 투자 방식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1억 미만의 그런 취등록세 이런 세금 쪽에서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하시는 거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산을 쌓아가는데 그러면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약간 이제 조정이다, 하락이다 이런 게 조금씩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게 좀 두렵진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 두렵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 했을 당시에도 거의 작년 말 그 정도였으니까 그때도 공시지가 1억 이하는 이미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 나름대로 공부를 그동안 했었거든요. 행복주택에서 홈테크를 하면서 부동산 투자 공부를 계속 했어요. 부동산 투자서만 한 50권 넘게 읽고 하면서 저 책을 읽다 보면 좋은 게 지식도 쌓이는데 확신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제가 공부했던 거에 확신이 생기면서 일시적인 조정장은 올 수 있겠지만 그래도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느 지역인지 말씀 못 드리는데 제가 했던 지역은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지역을 골랐고 그리고 전고점을 다 회복하지 못한 지역 그런 쪽 위주로 골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셨군요. 나름의 원칙은 있었어요. 투자할 때도 나홀로 아파트는 매수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최소 세대수가 400세대 이상은 돼야 된다. 그리고 뭐 1층짜리나 탑층 그런 데 매수하지 않는다. 그런 원칙을 두고 투자를 했고 그 역전세가 난다고 해도 커버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역전세가 나서 좀 전세금을 내 돈을 더 넣어야 되는 것도 뭐 현금 창출할 수 있으면 뭐 상관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종잣돈의 모든 걸 투자하지 않고 지금 또 미국 주식에 5천에서 6천 정도 남은 게 있어요. 그걸 일부러 빼서 안 쓰고 있거든요. 그러시군요. 그러면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여기까지가 이제 좀 전반적인 그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직장을 그만두셨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그 현금 흐름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건 여쭤봐도 돼요? 어디서 나오는지? 지금은 유튜브
나오고 있고요. 아. 근데 유튜브는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거의 아시다시피 조회수가 많이 나와야 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뭐 광고를 받아서 브랜디드 콘텐츠라고 하죠. 그걸 받아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유튜브에서 일부 나오고 또 하고 있는 게 글로벌셀러라고 해서 아마존, 쇼피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예. 제가 하고 있는 게 글로벌셀러라고 해서 쇼피랑 라자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아마존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상품을 동남아에 있다가 이제 갖다 파는 거거든요. 아마존은 미국, 쇼피는 동남아가 메인이에요. 그걸로 해서 거의 매출로 따지면 한 2천만 원 정도 나오고 이게 그래서 한 달에 순 매출이 얼마냐 그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이거 보시는 분들은 순위? 네, 그게 한 3, 400 정도 나와요. 네. 그래요? 야, 대단하네요. 그게 또 나오는 게 있고 또 공기업 다녔으니까 겸직을 못 하잖아요. 겸직을 못 했잖아요. 근데 퇴사를 하고 나니까 또 기회가 주어져 가지고 3월 달부터는 또 유튜브 정규 강의 그런 또 것도 하기도 하시고 있고 그런 거 제안도 들어오고. 예. 그렇겠군요. 그러면 그 아까 글로벌셀러 이런 거는 들어가는 시간은 뭐 노력이나 이런 게 또 많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예. 어떠세요? 처음에는 한 달 첫 매출이 일어나기까지 저는 거의 한 달? 한 달 반 정도 걸렸거든요. 그때까지 잘 참아야 돼요. 어떤 분야든 마찬가지겠지만 처음에는 그걸 무조건 겪고 이겨내야 돼요. 포기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상품을 계속 소싱하고 업로드하는 과정이 힘들죠. 충분히 힘든데 그 과정을 이겨내야 되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서 좀 많이 들어가요, 시간이. 근데 전 요즘 글로벌셀러에 많이 집중을 못 하고 있거든요. 책 출간도 하기도 하고 유튜브에 집중도 하고 있어서 많이 신경을 못 쓰는데 그래도 매출이 한 300 정도 나오거든요. 순 매출이 300 정도 나오는데 지금은 거의 하루 평균으로 따져보면 1시간 정도 들어요. 그런데 300이 나와요? 네. 와, 대박이다. 그거 오히려 강의 열어도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그것도 괜찮을 수 있는데 전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그걸로는 강의를 할 생각은 없어요. 아직은 없고 조금 더 다듬어지고 이제 올라가면은 하실 생각이 있고. 그러시군요. 주식 투자도 아까 병행하고 있으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주식 투자랑 부동산 투자를 지금 병행하고 있는데 좀 부동산에 좀 더 자산이 많네요. 예, 훨씬 많죠. 이런 왜 차이가 좀 벌어지는 이유가 있나요? 제가 부동산 투자를 선호하는 이유요? 이유. 예. 저는 보통 부동산하고 주식하고 좀 하시는 분들이 성향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현장형이에요. 손품도 당연히 중요한데 결국에는 다른 부동산 전문가님들이 많이 말씀도 하시겠지만 발품이 제일 중요하다. 현장에 가면 배울 수 있는 게 훨씬 많아요. 부동산 사장님하고 이야기하면 배울 수 있는 게 훨씬 많고 책에서 못 배우는 것들 다 거기 있거든요. 근데 저는 새로운 동네 가는 게 너무 재밌어요. 저한테. 그렇구나. 혼자서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동네 가서 보는 것도 너무 재밌고 새로운 세상이잖아요. 얼마 전에는 목포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멀리도 가셨네요. 예전 목포의 이미지가 뭐냐면 목포는 항구다라고 영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항구라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목포에는 왠지 어부들이 많이 살 것 같고 가면 뭔가 그물 같은 게 많이 있을 줄 알 것 같고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신도시도 많고 엄청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저는 너무 재밌거든요. 반면에 주식은 거의 컴퓨터 앞에서 앉아서 많이 하잖아요. 뭐 실제로 가서 기업들도 보는 분들도 있겠지만 근데 저는 손품보다는 발품이 더 재밌었어요. 그리고 제 투자 성향에도 부동산이 더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부동산은 어떻게 봐서는 황금성이 어려우니까 장기 투자로 갈 수 없는 부분이고 주식은 마우스 클릭 몇 번 하면 바로 매수매도를 할 수 있잖아요. 단기 투자로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서 제 성향에는 장기 투자도 맞고 또 발품이 맞다라고 해서 부동산 쪽에 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에 꼭 반대로 오히려 부동산이 번거롭고 막 가야 되고 교통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피곤하고 걸으니까 이렇게 생각해서 오히려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도 많은데 야 이게 그렇군요. 이 성향이 다른 거군요. 예, 성향 차이인 것 같아요. 반면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는 어디 새로운 데 가는 거 싫어하거든요. 저는 반면 그런 걸 좋아해가지고 부동산 투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를 또 알면 또 투자 자산이 뭔지를 판단할 수도 있겠군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게 투자라는 걸 할 때 보통 분들이 많이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양다리를 거치거나 아니면 또 요즘 비트코인이 대세다 또 그렇게 많이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거를 저는 한 번에 뭐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을 한 번에 다 같이 시작하는 것보다 하나씩 메인으로 해서 좀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고 새로운 걸 하거나 아니면 하나만 집중적으로 하는 게 낫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동시에 하다 보면 다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또 마음도 급해지고 그래서 실수를 하게 되고 결국엔 투자에서 실패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신만의 좀 원칙과 소신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암호화폐 투자도 하시나요? 전 안 해요. 네. 그것도 성향에 맞춰서 네, 봤을 맞아요. 때 한 번은 해보셨어요? 안 해봤어요.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동산, 미국 주식, 암호화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점점 뭔가 이렇게 매수 매도가 편하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빨리 할 수 있는 거. 근데 이제 요 두 개를 딱 해보니까 부동산이 딱 답이 우선 나왔던 거고. 네. 저도 미국 주식 투자를 한 이유가 그 당시에 제가 부동산 투자가 좀 어려워서 그랬거든요. 취등록세 중과라거나 행부주택에 살았으니까 살면 나가야 됐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 있다가 입주 타이밍 맞춰서 나가는 게 베스트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럼 돈이 놀고 있잖아요. 그 돈이 노는 게 싫잖아요. 이제 돈 공부를 하다 보면 돈이 노는 게 싫어서 그 당시에 코로나 팬데믹 영향이 다 회복되기 전에 주식 투자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 투자 시드도 저의 원칙에 부합하면 매도를 하고 전 부동산으로 넘어갈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제 5년 만에 20억 자산가가 되시고 이제 퇴직도 하셨는데 한번 포인트로 한번 정리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일단은 첫 번째로 이게 되게 뻔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시청자분들은 뻔하다고 해서 뒤로 가기를 누를 수도 있는데 절약이 제일 필요합니다. 절약. 네, 제가 니값 하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왜 필요하냐면 보통 지금 하도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오르고 해서 좀 절약이 많이 가치가 평가절하됐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왜냐면 뭐 영끌 대출 받아가지고 부동산 샀더니 뭐 주변 친구들이 몇천만 원 올랐다, 1억 올랐다 그러니까 시드를 종잣돈을 모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단계를 건너뛰려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제가 절약을 한번 비유를 하면 창과 방패로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창 입장에서는 종잣돈을 모으려면 종잣돈이 결국 투자금으로 쓰이거든요. 근데 투자금으로 쓰이려면 이게 창 같은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결국 소비를 줄이고 종잣돈을 모으는 단계가 필요해서 결국 자산을 늘리려면 공격하는 느낌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투자를 하면 그걸 끝이 아니에요. 절약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절약하는 힘을 가지고 있으면 투자를 하고 나서도 자신한테 방패가 되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동산 가격이 일시적으로 조정이 될 수 있잖아요. 뭐 지금처럼 일부 지역에 조정이 될 수 있는데 만약 자신한테 절약력이 없으면 이게 힘들어요. 이걸 저는 근력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버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산이 떨어지니까 나는 투자금이 지금 없는데 투자금을 회수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 떨어질지 말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떨어지니까 괜히 불안한 거죠. 나는 지금 더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거를 좀 판단착오를 해서 여기서 매도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요. 만약에 절약력을 가지고 있으면 좀 매도하는 데서 유혹이 좀 덜 든다. 왜냐하면 종잣돈을 그만큼 새로운 종잣돈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력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기준금리가 오르고 있잖아요. 지금 또 그러면 원리금 상환이라든가 대출 이자 같은 게 더 부담이 커지는데 한 달에 300만 원으로 지출을 했던 사람이 갑자기 원리금 상환해야 되니까 200만 원으로 살 수 있을까요? 갑자기? 못 살죠. 못 살죠. 어떻게든 살긴 살 거예요. 왜냐면 원리금을 갚기 위해 살긴 살 텐데 굉장히 괴롭겠죠. 네, 괴로워요. 삶이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절약력을 갖고 있으면 기준금리가 결국은 계속 오르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조정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 시장 상황에 맞춰서. 그래서 이걸 지구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절약은 정립을 하면 결국은 창과 방패의 역할도 하면서 나중에는 좀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는 근력하고 지구력을 가지는 그런 역할을 해서 절약력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볼 부분은 이건 제 신조기도 한데 고통 없는 성장은 없고 진짜
대가 없는 성공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전 좀 대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요. 음. 제가 힘든 부분이 있으면, 하기 싫은 게 있으면 이거는 내가 앞으로 더 잘 되기 위한 대가다라고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책을 쓸 때도 나름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이 과정을 무조건 거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삶에서 변화를 주고 싶으면 현재 내가 하기 싫은 거 그리고 달콤한 것들을 포기해야 돼요. 그게 다 대가라고 보거든요. 좀 과거에 야구 보는 거 엄청 좋아했거든요. 프로야구 보는 거 좋아해서 어떤 적도 있었냐면 거제도에 놀러 갔는데 마산에 야구장 있잖아요. 마산 야구장까지 갔어요. 마산에 갈 일이 없는데 야구 보려고. 예, 그 정도로 여행을 하다 말고 야구 보려고 그 정도 갈 정도 야구를 되게 좋아했는데 근데 유튜브를 하면서 그거는 이제 대가였죠. 그게 야구를 끊는 게 대가였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어떤 분야에서 좀 새롭게 변화를 주고 싶고 좀 성공 같은 걸 하고 싶으면 대가가 무조건 필요해요. 예. 그래서 두 번째로는 대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댓글도 하셨고. 예. 그렇게 두 가지. 예. 근데 보통 책도 읽다 보면 대부분 성공한 저자분들 보면 다 대가를 치렀더라고요. 그렇죠. 자기 질주 엄청나게 한 예. 거죠. 예. 그러면 요거 종잣돈 요것도 하나 여쭤볼게요. 네. 4년 만에 1억을 모으셨어요? 네. 이건 어떻게 이렇게 모으신 거예요? 저 진짜 되게 단순하게 했어요. 우선은 이게 언제 몇 살 이게 결혼하고 나선가요? 아니 결혼하기 전에요. 결혼 사회초년생 2년차 때부터 결혼하고 첫 1년까지 4년. 예. 그렇게까지 4년 네. 1억 모으신 거예요? 어떻게 모은 거예요? 진짜 이 방법은 그대로 따라하시면 음. 따라하는 것보다 다르게 변형하는 게 좋은데 저는 이제 되게 어떻게 보면 단순 무식하게 했거든요. 엄청 단순 무식하게 강제저축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받으면 한 200만 원 받았으면 여기서 150만 원은 무조건 적금으로 떼서 놓은 거예요. 150이면 70%가 넘네요. 네, 70% 정도를. 와, 그렇구나. 70% 정도를 무조건 강제저축했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니, 내가 한 달 동안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면 되지 무슨 차이냐 하는데 통장에 잔고가 많으면 유혹이 들거든요. 근데 반면에 잔고가 없으면 좀 자동적으로 아끼게 돼요. 그래서 본인의 의지만으로 다 되는 건 없잖아요. 의지도 시간이 지나면 불처럼 사그라들잖아요.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강제저축이었고요. 재밌는 게 돈 모을 때 풍차 돌리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 풍차 돌리기 적금? 예,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저한테 그게 되게 통장을 12개 돌려야 되잖아요. 이제 납입은 자동 이체가 된다고 해도 매월 하나씩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번거로운 거예요. 좀 그 단계를 그냥 버려두고 단순하게 강제저축이 저한테는 핵심 무기였죠. 그렇게 해서 모은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리고 인센티브를 받잖아요. 인센티브에서는 90%를 저축을 했어요. 그렇구나.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인센티브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거 뭔가 꽁돈 같은 느낌이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직장인들 얘기 들어보면 너 이번에 인센티브 받으면 뭐 할 거야? 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막 적금하면 돈 모으기 힘듭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도 결국에 내가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내가 야근을 하고 직장 상사들의 욕을 먹었기 때문에 받는 똑같은 월급이거든요. 좀 마인드를 전환을 해서 그것도 하나의 월급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최대한 많이 저축하는 게 좋죠. 야,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진짜 이게 150이면 뭐 대략 뭐 1년에 2천인데 그러면 4년 하면은 8천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이제 아까 보너스 같은 거 다 넣고 네. 해서 얼추 1억 된 거네요. 예. 그래서 이 1억으로 청약에 가신 거고 예. 청약에 종잣돈이 되는 맞습니다. 거고. 그 혹시 결혼할 때 아내분도 좀 종잣돈이 좀 있었어요. 아, 그래서 그게 또 합쳐지니까 예. 이렇게 이제 자산이 늘어날 수가 있는 거군요. 그러면 진짜로 아까 이게 제목을 뽑아주셔가지고 네네. 진짜 급여 한 200만 원 흑수저가 예. 5년 만에 20억 이거 되는 거 예.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저는 이게 될 수 있다고 보고 제 책에서도 이게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보통 MZ세대는 이제 뭐 흑수저다, 벼락거지다, M4세대다 기회가 없다. 다 끝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끝났죠. 부동산 가격도 이미 많이 올랐다. 요즘 보면 뭐 뉴스 되게 자극적 많이 나오잖아요. 예전에는 평생 동안 월급을 하나도 안 쓰고 저축하면 30년 모으면 뭐 서울 아파트를 살 수 있는데 이제 40년, 50년도 힘들다. 그런 자극적 뉴스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 댓글들이 항상 우리 이제 MZ 세대는 끝났다고 하는데
그게 과거 뉴스들을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10년, 20년 전에도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기사만 신경을 쓰는 것보다 어차피 우리 이제 MZ 세대들, 이제 2030 분들이 시청자분들이라면 변화를 주고 싶어가지고 전 결국에 웅달 책방도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 좀 좌절스럽고 힘들 거예요, 분명히. 저도 지금 갑자기 영원으로 돌아가라고 하면 너무 열받고 화나고 그러고 힘들죠. 근데 변화를 주려면 어떻게든 시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게 가장 큰 핵심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신혼특공으로 청약이 되고 나서 네.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부동산 상승기가 오면서 자산이 많이 증가하는데 이게 있기 위해서는 그 앞에 4년이라는 종잣돈을 모으는 시기가 있었고 또 청약이 되고 나서도 한 2년 반 정도 몽테크를 했잖아요. 네. 그 과정 속에서 그런 희생이 있었다는 거죠. 준비 네, 기간이 맞아요. 공부도 네. 많이 하시고 아까 부동산 50건 읽으셨다 했잖아요. 결국엔 투자를 잘하는 분들도 보면 본인만의 투자 원칙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하락장에서도 남들 다 손해봤다고 하는데 누군가는 돈을 번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투자 원칙이 제일 중요하고 전 그 투자 원칙을 어떻게 얻었냐 하면 책이랑 팟캐스트를 듣고 많이 얻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자기 개발에 포함되는 건가요? 예, 어느 정도 공부는 해야 된다고 봐요. 부동산 투자서나 자기계발서에 보면 실행력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지금 뭐 갭이 적은 지역 찾아가서 바로 투자를 하는 게 실행력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는 좀 소신이 있어야 되고 잘 생각해보고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저 같으면 종잣돈이 적으면 저는 ETF 들어갈 것 같아요. 네. QQQ랑 IVV 많이 빠졌거든요. 작년 수익률 기준으로 거의 30%였는데 엊그제 보니까 한 10% 정도 많이 떨어졌으니까 20% 빠졌네요. 네. 지금 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책에 절약 파트가 있거든요. 거기서 지름신을 무찌르는 절약력 마인드라는 파트가 있는데 절약왕님이시니까. 거기 좀 재밌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몇 가지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네. 10가지가 나오는데 한 3가지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불필요한 지출과 하기 싫은 일을 교환하지 말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출을 한다는 거는 돈이 있어야죠.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회사원이. 월급에서 나오죠. 근데 월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열심히 일해야죠. 일해야죠. 근데 대부분 직장인들은 그게 천직이 아니기 때문에 하기 싫은 일이거든요. 근데 결국엔 현재 내가 쓰고 있는 돈은 하기 싫은 일을 함으로써 받은 등가 교환이거든요. 네. 오늘 내가 네. 직장에서 열받아가지고 그냥 끝나고 친구랑 옆에 회사 동료랑 그냥 한우나 먹어야겠다 하고 뭐 10만 원 써요, 하루에. 그럼 10만 원치 내가 일한 대가를 지출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계속 회사랑 종속 관계가 된다라고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을 생각하면 좀 돈 쓰는 데 있어 주저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인드를 잡는 거군요. 네, 마인드를 잡는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연봉 인상률은 내가 정한다. 이제 연봉 인상에 대해서 보통은 회사 직원 개인이 정할 수가 없죠. 노사 협의 같은 걸 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사측 의견이 지대하잖아요. 근데 보통 회사원들을 보면 연봉 인상률에 따라서 희비가 많이 갈려요. 이제 사기로 이게 직결됐는데 연봉 인상을 두 자릿수로 해준다 하면 그날 뭐 회사 상사가 좀 신음소리 해도 그냥 웃으면서 넘어갈 수도 있고. 네. 그런데 반면에 연봉 인상 몇 프로 안 해준다. 동결하면 사기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도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결국에 회사 월급의 인상률은 자기가 정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반면에 절약을 한다는 거는, 만약 절약을 안 했던 사람은 최소 한 달에 40만 원을 아낄 수가 있거든요. 예. 실생활에서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고 같은 상품인데도 저렴하게 사는 방법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 한 달에 40만 원 아낄 수 있는데 이거를 역으로 생각해서 연봉 인상률로 대입하면 그 절약만 해도 연봉 인상률이 그냥 두 자릿수 이상이거든요. 그렇구나. 예. 회사 월급은 내가 인상을 정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반면에 절약을 하면 내가 절약할수록 내 연봉은 내가 올린다 라는 마인드로 생각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순소득에서 순지출 남은 게 중요하잖아요. 일반 기업처럼. 그게 결국에는 투자로 이어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마인드 변화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절약을 하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도 종잣돈 모으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러면 주변에서 좀 태클 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야, 너 찌질하게 그렇게 살아서 뭐하냐? 그렇게 한다고 부자가 될 것 같냐? 짠돌이처럼 살지 마라. 라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짠돌이라고 소리를 들으면 고마워해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네. 절약하는 사람들은 그냥 절약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절약해서 목표가 있거든요. 내가 종잣돈을 모아서 투자를 하겠다. 투자 결과에 따라서 경제 자유를 이루거나 아니면 부자가 되겠다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고마워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목표하고 있고 그거를 실행하고 있잖아요, 자신은. 그러면 실행하고 있는 거를 주변 사람들이 알아본다는 거는 잘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게. 이렇게 좀 마인드를 좀 몇 가지만 건드려서 변화를 하면 조금 더 종잣돈을 모으는데 좀 용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 마인드. 네. 그 제 마지막 얘기 딱 하시니까 이 책의 추천사에 그 정선영님께서 네.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 이거 베스트셀러 책의 저자시잖아요. 네. 이분 책도 제가 읽었는데 그 내 안에 보니까 엄청 절약하셨더라고요. 와이프분께서 맞아요. 그 신혼 때 입었던 옷을 지금도 입고 계시대요. 그래서 그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근데 50억 자산가 되셨잖아요. 결국에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감사해라. 예, 그게 더 와닿네요. 절약왕님은 파이어족이 그 목표신 건가요? 예. 그러면 지금 이제 그럼 하시고 있는 글로벌셀러나 유튜버 이런 것도 나중에는 그러니까 약간 취미로 하는 그런 느낌의. 네. 그러면은 그 파이어족이 되기 위한 과정 좀 생각해 두신 게 있으세요? 예, 생각해 놓은 게 있고요. 일단은 자신만의 순자산 목표를 세워야 된다. 그게 중요한 게 저는 2024년 9월 1일 순자산 17억 원으로 파이어족을 하겠다라고 목표를 세워놨어요.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러면 전 좀 파이어족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게 재작년부터 파이어족이 되게 키워드가 강해졌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콘텐츠로 하시는 분도 많고 하는데 저는 파이어족이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서 안타까운 게 과거의 욜로 같은 느낌이에요. 욜로가 원래 나쁜 뜻이 아니잖아요. 지금 좀 나쁜 뜻으로 변질됐는데 한 번뿐인 인생 제대로 살자는 게 얼마나 좋은 뜻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무슨 소비를 해야 된다. 즐기자. 예, 현재를 즐기자. 현재를 즐기자도 그런 의미가 아닌데 그냥 현재 소비 많이 하고 행복하면 장땡이다. 이상하게 변질됐는데 파이어족도 좀 지금 아쉬운 게 어쩔 수 없죠. 뭐 컨텐츠에서는 어쩔 수 없죠. 어그를 끌어야 되니까 그냥 파이어족이 돈 벌어서 빨리 퇴사하는 사람 그렇게 비춰져 있어가지고 거의 모든 직장인들이 파이어족을 꿈꾼다는데 파이어족은 사실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하나의 삶의 철학이라고 보거든요. 저 같은 경우 왜 파이어족을 생각했냐면 제가 인생을 왜 사는지 거기서부터 물음표로 시작했거든요. 웅달님은 뭐 인생을 사는 목표 같은 게 있으신가요? 인생 사는 목표. 뭐 거대한 꿈은 있는데 좀 말하기가 좀 너무 아직은 너무 제가 작아서. 네. 네. 근데 보통 결국에는 그 과정들을 공통 분모로 보면 행복하기 위해서거든요. 행복하기 위해서. 그러면 전 저한테 질문을 해왔죠. 나는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나는 과연 100억 부자, 1000억 부자가 되면 행복할지라고 물음표를 던지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저는. 그렇게 좀 50억, 100억 그 정도까지 수준은 필요 없고 실제로 버킷리스트도 한번 작성해봤어요. 네. 와이프랑 같이 작성해봤는데 그 당시 작성했을 때 가장 돈이 많이 드는 게 세계 일주였거든요. 그 나머지는 거의 소소한 거예요. 가족하고 시간 보내기, 뭐 하루 종일 책만 읽기, 뭐 국내 여행하기. 그게 돈 많이 드는 것들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삶의 가치관, 우리 가족의 가치관에서는 돈이 많이 필요 없다라는 것을 판단을 하고 나서 나는 파이어족이 돼야겠다. 그리고 순자산 17억 원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여기서 7억 원은 깔고 왔는 돈. 집. 네, 집 깔고 왔는 돈 정도 생각했고 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 지금 수도권이 중위 가격이 10억 원이 넘어간 지가 언젠데 7억 원 얘기하는데 7억 원은 꼭 자가로 살 필요는 없거든요. 네, 전월세로 살고 또 딴 데 투자 돌릴 수도 있는 거고 7억 원이면 충분하다고 보고요.
또 10억 원은 이제 투자 수익으로 보고 또 시스템 소득이라고 하죠. 뭐 유튜브나 아니면 취미생활 그런 걸로 돈도 벌 수 있으니까 17억 원은 저희 가족한테 충분하고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가족이 한 달에 얼마나 쓸지 저희는 좀 여유롭게 쓴다고 해서 한 달에 600만 원을 기준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10억 원에서 3% 정도 수익을 해서 한 달에 300만 원 나머지 300만 원은 저랑 와이프가 조금씩 뭐 작은 일을 한다거나 아예 일을 안 하고 사는 건 또 재미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보통 다 경제학자 이루신 분들도 소일거리를 하거나 아니면 더 도전적인 일 많이 하시면서 오히려 돈 더 벌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300만 원은 나랑 와이프가 300만 원은 저랑 와이프가 좀 소일거리라든가 지금처럼 유튜브나 책을 써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라고 해서 파이어족을 계획을 했습니다. 뭐 10억에 3%면 이게 지금 3천만 원이잖아요. 예. 3%는 뭐 주식에도 배당주만 예. 넣어도 엄청 많고 뭐 5%, 6%도 있으니까 전 최대한 보수적으로 보수적으로 잡은 예, 거고. 엄청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그럼 3천인데 600 정도 잡으면 7,200. 뭐 7천이라고 했을 때 한 4천만 원 정도는 소일해서 둘이 또 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셨군요. 집은 7억. 네. 정도로 이제 잡고.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 게 자녀가 있으시잖아요. 네, 맞아요. 자녀를 좀 뭐 이렇게 크면 지금 몇 살이에요 혹시? 지금은 3살인데 20개월 됐고요. 너무 귀엽겠다. 그 3살 애가 이제 예를 들어 초중고 가면 뭐 이렇게 학원도 다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교육시킬 수도 있고 예체능 한다고 하면 더 들어갈 수도 있는 네. 거고 이런 건 혹시 안 생각해봤어요? 그것도 생각해봤죠. 근데 일단 와이프랑 저랑 음. 자녀에 대한 교육관이 비슷한 게 음. 의미 없는데 좀 돈을 쓰지 말자. 네. 왜냐면 저도 지금 주체적인 삶을 살고 있고 음. 와이프한테 이걸 사회적 알람이라고 하는데 음.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죠. 뭐 6살 때는 피아노 학원 다녀야 돼. 뭐 5살 때부터 영어 유치원 다녀야 돼. 뭐 9살 때부터는 수학 학원 다니고 고등학교 때 계속 학원 다녀야 돼. 전 그걸 사회적 알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와이프랑 저랑 굳이 얘가 관심이 없다는데 그런데 강제로 보내지 말자. 어차피 저는 이제 공부로 성공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도 그걸 이미 경험을 하고 있고 어떻게 경험했어요? 그 유튜브도 하고 책도 쓰고 있고 이걸로 퇴사를 했잖아요. 공부만이 정답이 아니다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사교육 그런 거. 네, 그 사교육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고요. 근데 만약 예체능 같은 거 한다, 그때는 지원을 해줘야죠. 네. 그럼 그때는 뭐 조금 뭐 한 1, 2억 더 벌어야겠네요. 그런 식으로. 근데 너무 이제 숫자가 보수적으로 잡아서 네. 그리고 이미 지금 한 20억에 그래도 순자산이 뭐 10몇 억까지는 올라오셨을 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뭐 앞으로 더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네. 와 근데 2024년이면 불과 2년 남았네요. 네. 2년 반? 9월. 네. 9월이에요 이건 또. 2021년 9월에 설정했어요. 그 3년 후에. 네. 야, 근데 뭐 진짜 제가 볼 때는 이거 1, 2년 늦춰져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아니, 너무 젊고, 90년대생 지금 밀레니얼이신데, 밀레니얼 세대신데. 그리고 이제 파이어족이라고 하면 좀 오해를 하시는 게 순자산이 예를 들면 10억이 있다. 그러면 순자산을 갖고 까먹는 게 아니라 자산 가치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자녀가 결혼하거나 하면 지원 안 해줄 거냐 그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결국 자산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 저도 돈을 벌고 오히려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파이어족이 되고 나면 마음이 더 편해져가지고 더 도전적인 일을 할 수도 있고 거기서 또 수익 창출이 더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거죠. 그렇죠.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이 파이어족이 전 핵심이 현재냐 미래냐 이걸 가지고 치열하게 논의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현재는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좀 포기하자 극단적인 절약도 하고 난 좀 어느 정도 하겠다. 그래서 미래를 위해 현재를 양보한 사람들이 전 파이어족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파이어족에 대한 개념이 똑같은 단어를 쓰시면 다르신 것 같아요. 네. 절야왕님하고 또 그 미디어에서 말하는 네. 그 You have only once, you live only once. 그 욜로족이랑은 조금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파이어가 진짜 내가 빨리 은퇴해서 놀아야지 이게 아니라 네, 맞아요. 정말 하고 싶고 소중한 거 거기에 시간을 더 투여하고 맞아요. 싶은 저는 지금 유튜브 하는 것도 너무 좋거든요. 즐거워서 네, 구독자님들이 댓글 주실 때도 너무 좋고 제 채널 보고 인사이트 얻어가지고 좀 많이 삶이 변화했다. 근데 그런 댓글 보면 너무 행복해요. 뭐
소위 말해서 떡상할 때도 행복한데 떡상할 때 행복은 그냥 머릿속에 있다가 그냥 사라지는 건데 구독자님들이 그런 댓글 주면 머릿속에 있다가 이제 가슴까지 내려오는 그런 게 있거든요. 좀 그게 너무 좋아서 어떻게 보면 파이어족은 자기가 원하는 일, 좀 주체적으로 살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현재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라고 봐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기준에서는 미래죠, 그 삶이. 미래를 위해서는 현재 어느 정도 대가를 치러야 된다. 포기할 건 포기하고 더 집중해야 될 부분 집중해야 된다. 라고 보는 게 저는 그게 파이어족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은퇴 기간까지 네. 이제 한 2년 반, 3년 이렇게 남으셨어요. 그럼 그 가운데서는 이제 그 글로벌 셀러하고 또 그 유튜브 강의도 하시고 책도 쓰시고 강의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수입을 모으시면서 좀 어떻게 재테크를 해 나가실 생각이세요? 저는 부동산 투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도? 네. 아파트는 아니죠? 아파트도? 아파트. 예. 아파트로? 예.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어떻게 수도권인가요? 아니면 지방?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봐야 되는데. 지금은 좀 지방 쪽을 지금 현재 좀 계속 보고 있는 지역은 지방이죠. 수도권 아니고. 수도권 좀 갭도 많이 올라가죠. 차이도 많이 나고 가격도 많이 올라갔고 근데 지방에는 좀 더러운 지역도 많이 보이거든요. 전문가분들이 차별화 잔세라고 지방에는 오르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하락장도 하락장에서 돈 버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재밌는 게 저도 KB 시계열 분석 보면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서울 수도권은 작살났는데 지방은 오히려 오른 적도 부산도 있거든요. 올랐잖아요. 그때부터 얼마나 올랐는데요. 근데 결국에는 보면 하락장에서도 수도권은 하락장이라고 해도 오르는 지역은 오른다. 그런 믿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상황 보면서 잘 판단해서 해야죠. 부동산 쪽으로 네. 다른 자산보다는 저 공부가 더 필요하겠네요. 말씀하신 네, 것처럼. 맞아요. 그렇게 해서 부동산 투자도 하시면서 3년 후에 꼭 파이어 쪽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되셨으면 좋겠고 그때는 또 뭐 기념으로 한번 또 출연해 주셔가지고 실제 인증 영상 하나 남겨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그 전에 또 출연하셔도 좋고요. 네, 꼭 그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영왕님 끝으로 네, 뭐 혹시 강조해 주실 말씀 있으실지. 예. 예. 저 웅달님한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있는 네. 게 혹시 영화의 주인공 같은 삶을 꿈꾸시나요? 영화의 주인공 그게 지금 딱 대답을 들었을 때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보통 2030들은 네. 영화의 주인공 같은 삶을 많이 꿈꾸거든요. 저도 좀 그런 면도 있고 주변 친구들을 보면 그런 면도 있거든요. 왜 영화 속 주인공 보면 멋있고 예쁘잖아요. 근데 영화 속 주인공처럼 살고 싶은데 그렇게만 살고 싶은데 현실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잘 만들어진 영화, 소위 대박난 영화들 보면 그 안에 주인공의 희노애락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힘들었던 일, 뭐 기뻤던 일, 슬펐던 일, 즐거웠던 일이 다 들어가 있고 그 모든 게 엮여져 있으니까 결국에는 해피엔딩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을 보면 저도 과거에는 마찬가지였지만 현재 힘들면 포기해요. 나중에 그게 쌓이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현재 단계에서 너무 힘드니까 그냥 포기를 하거든요. 근데 영화 속 주인공을 보면 그 과정들을 다 시련들을 이겨내거든요. 야, 아까 영화 속의 주인공 같은 삶을 살고 싶다고 말하지만 그대로 안 살고 있는 거네요. 예. 야, 엄청난 통찰인데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시청자님들은 결국에는 저는 제가 뭐 잘났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제 책들도 많이 읽어보고 공부도 많이 했으니까 그리고 공통점을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현재 힘들어도 그걸 딛고 일어난 분들이 성공을 했더라고요. 근데 아시겠지만 성장곡선 중에 J커브라고 있잖아요. J커브라고 있는데 J 중에서도 이렇게 밑에 있는 부분에 여기가 데스밸리라고 하고 죽음의 계곡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거쳐가야 되는데 대부분은 내려와서 여기서 머물다가 다시 백하고 다시 시도했다가 백하고 그 계곡을 지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영화 속 주인공처럼 우리 꿈꾸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이 했던 것처럼 좀 시련이 조금 있어도 참고 이겨내고 좀 그 날들을 기다리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문장이 있는데 어디서 본 건지는 기억이 안 나요.
결국엔 현재 힘들잖아요. 우리들 전부 2030, M4 세대 다 힘든데 지금 비가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비 온 뒤에 무지개가 뜨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그 시련을 견디고 이겨내야 무지개가 뜬다고 저는 확실하게 믿어요. 포기하지 않고 결국 실행력과 꾸준함, 인내 그게 있어야 이걸 되게 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제가 많은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5년 만에 한 6년 만에 이루셨잖아요. 네. 퇴사까지는. 그리고 한 5년 만에 20억 이루시고 한 5년 정도 한번 인내하고 꾸준해 보면 어떨까? 정량적으로 이제 목표를 한 5년 정도 잡으면 어떨까? 저는 5년도 너무 길다고 봐요. 왜냐면 저는 4년 동안 1억을 모았다고 했잖아요. 네. 그 당시에 그때로 놀러가면 전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1억을 모을 필요도 없거든요. 개인 투자 성향에 따라서 모을 필요도 없는데 한 2-3천만 원 정도 1년에 2-3천만 원 모을 수 있는 분도 있고 아니면 2년 정도 모을 수 있거든요. 그때부터 투자를 시작하는 거죠. 1-2년 동안 종잣돈을 모으는데 모으기만 하지 말고 저는 과거에 모으기만 해서 지금은 후회된다고 말씀드린 건데 투자 공부를 하고 1-2년 동안 솔직히 제대로 공부하면 어느 정도 투자 마인드도 생기고 지식도 많이 생긴다고 봐요. 근데 그 2-3천 모은 거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투자를 하면서 결실이 있잖아요. 좀 자산 가치가 오르고 하면 재밌어요. 그럼 그때부터 종잣돈 모으는 것도 더 재밌고 투자 공부도 더 재밌거든요. 그래서 5년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고 처음부터 좀 절약을 하면서 투자 공부도 병행을 하면 그 기간이 훨씬 더 줄어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 그러면 인내의 기간이 5년이 아니라 뭐 4년, 3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최소한 1-2년은 무조건 필요하다고 봐요. 1-2년 무조건 필요하고. 예. 정량적으로 또 그렇게 기간까지 얘기해 주시니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이 방송을 많이 들으시는 분들이 또 그렇게 하시다가 또 힘들고 이럴 때 저렴한 TV 가서 또 계속 메시지 주시니까 네. 또 들으면서 또 동기부여 되시면 2년까지 이렇게 꿋꿋하게 버텨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저렴왕님 오늘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네네. 네. 이렇게 해서 나는 월급쟁이에서 이렇게 독립했다를 쓰신 절약왕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